유동성 선호설 96페이지. 유동성 선호설. 지금 여기에 그 두 조류 그래가지고 이론이 굉장히 많은 이론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이걸 나 뒤에 가면 하나씩 다 따로 나와. 그러니까 이론의 골자만 알면 돼. 한꺼번에 다 알 수도 없어요. 이거 한꺼번에 다 한다고 해가지고. 이자율 결정 유동성 선호설은 화폐 시장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이라 했어요. 화폐적 이자율 결정 이론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 옆에 내용을 잘 정리를 해놨는데 그 내용을 보지 말고 아까 저기 옆에를 보지 말고 케인즈는 고전학파 이자율 결정 이론인 밑줄 고전학파 밑줄 대부자금 시장 모형 통렬히 비판을 했다네요. 그러면서 총수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우선 케인즈는 저축이 이자율의 함수일 뿐만 아니라 소득의 함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고전학파가 저축이 이자율의 함수만이라고 상정했을 때는 국민소득이 항상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이어서 이를 따로 고려할 필요가 없었는데 케인즈는 밑줄 긋읍시다. 노동시장에서 임금의 신축적인 조정 실패에 따라서 조정 실패요. 완전고용 이하의 균형을 이룰 수 있고 따라서 소득을 고려해야 된다 라는 것이에요. 그 뒤에 케인즈는 나아가서 이자율이 화폐시장에서 결정되면 밑줄 그 이자율이 투자를 결정해서 총수에 영향도 주고 국민소득에도 영향을 준다. 고전학파와 달리 케인즈의 경우는 밑줄 긋읍시다. 화폐의 공급과 화폐에 대한 수요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케인즈 이자율 결정 이론을 화폐적 이자율 이론 또는 유동성 선호설. 그 유동성 선호설 그 영어로 한번 보세요. Liquidity Preference. 유동성 선호는 케인즈가 화폐에 대한 수요를 유동성 선호라고 했어요. 유동성 선호설은 뭘까요, 그러면? 화폐 수요설인가? 그건 아니고, 화폐 시장에서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균형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을 유동성 선호설 이렇게 부른다. 그리고 유동성 선호 거기에 이자율 이론하고 설하고 이 위상이 좀 다르죠. 여러분 가설하고 이론은 위상이 다릅니다. 이론, 법칙 이런 것과 가설은 다른데 이게 어떤 책에는 어떠한 설, 어떠한 가설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책에는 이론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지금 이 가설이 발전하고 있는 단계에서 점점 검증이 설득력을 갖고 이론의 단계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그 세이의 법칙 이러지 세이의 가설 이런 말 안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전학파는 이건 확고한 이론이다 이것입니다. 확고한 이론이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은. 케인즈는 인정하지 않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의 지위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 케인즈의 절대소득 이론 어떤 책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케인즈의 생각을 동조하는 학자들은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케인즈 절대소득 가설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조금 더 일반화된 표현이야.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고 학자들이 또 가처분 소득에 의해서만 소비가 결정되냐 이거에 대한 반론이 엄청 많단 말이죠. 가처분 소득이 아니라 현재 가처분 소득이 아니라 미래의 가처분 소득까지 다 고려한 상태에서 현재와 미래의 평생 부가 뭘 결정한다? 소비를 결정한다. 이런 이론들이 지금 리카도 대등정리라든가 나중에 세고전학파 이론들이 여기에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론의 지위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 이러면 가설이라는 걸 붙인다고. 하이파서시스. 티어리하고 하이파서시스는 위상이 달라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같이 쓰고 있는 것은 혹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하이파서시스. 이거 가설은 티어리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유동성 선호설은 지금 그래프가 안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그려드렸죠? 그 확인을 좀 몇 번이야 이게 지금? 반가로 2번. 화폐 시장이에요.
기본적으로 화폐의 공급은 머니 서플라이. 화폐 공급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말해. 그 말은 화폐 공급은 누가 하냐면 중앙은행이 해요.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그 화폐 공급 수준은 주어져 있어. 얘가 중앙은행이 변화시키지 않는 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모형 밖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외생 변수다. 외생. 그리고 정책에 의해서 바꾼다. 이래서 정책 변수다. 외생 변수이면서 정책 변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오, 굉장히 조용하네. 진즉 닫아야 돼. 두 번째, 화폐 수요라는 게 있는데요. 화폐 수요는 이 이론이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화폐 수요는 머니 디맨드는요. 이게 실질 화폐 수요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실질 화폐 수요는 P로 나누면 됩니다. 실질 화폐 수요는 이렇게 써요. L이 방금 우리가 본 리퀴디티 프레퍼런스의 약자예요. L이 뭐의 약자라고? 리퀴디티 프레퍼런스의 약자라고. 그리고 이걸 소득과 이자 이렇게 소득과 이자율 함수다. 그러니까 화폐 수요는 소득과 이자율 함수인데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화폐 수요는 증가한다. 그런데 이자율이 상승하면 화폐 수요는 감소한다.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증가하는 걸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 화폐 수요는 거래적 화폐 수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소득에서 결정되는 화폐 수요를 거래적 화폐 수요라고 그래.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목적을 위해서 내가 화폐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하고 월 100만 원을 버는 사람하고 거래 자체가 어떤 사람이 커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거래가 크잖아. 그러면 그 거래를 위해서 상품과 서비스 거래를 위해서 보유해야 하는 화폐도 누가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돼?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이 소득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래 목적의 화폐 수요가 더 많아질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자율이야. 요 이자율 변화에 따른 화폐 수요는 이자율 상승하면 화폐 수요는 줄어든다네요. 떨어진다네요. 자, 이걸 이제 투기적 화폐 수요 이렇게 부르는데 투기적 화폐 수요. 이 투기적 화폐 수요는 이자율과 화폐 수요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요 이자는 아까 뭐라 했어요? 채권 이자다. 채권 이자야. 그러면 채권 가격과 이자율 생각을 우리 해봐야 되는데요. 나중에 다 증명을 할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증명이 됩니다.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어떤 관계에 있어? 역관계에 있어요.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어떤 관계에 있다고? 역관계에 있다고. 자, 만약에 이자가 아주 낮은 수준에서 이자가 높아진다면 채권 가격이 아주 높은 상태에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형태야. 다시 한번요. 이자가 사실상 예를 들어서 이자가 사실상 제로 상태에서 이제 이자로 올라간다고 해봐. 채권 이자는 명목 이자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은행에 맡겼는데 내가 10,000원 맡겨. 다음 달에 와. 내가 9,000원 줄게. 이런 명목 이자는 마이너스가 없어. 그래서 물가를 고려한 실질 이자는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지만 명목 이자는 최하가 마이너스 0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자가 올라갈 일밖에 없어. 채권 가격은 이렇게 일단 알아두세요. 요 채권 가격은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이자율과 역관계에 있습니다. R분의 1이야. 그러면 지금 0인 이자에서 이자율이 상승하고 있다면 지금 채권 가격은 요 이자가 가장 낮은 상태에서 가장 높은 상태에 있다가 이제 이자율이 어떻게 되면 올라가면 요 이자율 올라가면 이건 어떻게 돼? 떨어지지. 그래서 채권 가격은 앞으로 이제 떨어질 거야. 명목 이자가 0일 때 채권 가격은 가장 높고 이자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그러면 이게 미래예요. 현재는 이거고
현재가 낮은 이자라면 채권 가격은 가장 높고 채권은 값이 쌀 때 사야 돼요? 값이 비쌀 때 사야 돼? 값이 쌀 때 사야지. 왜냐하면 수익률은 높으니까 반대로. 값이 쌀 때 사서 수익률 높은 거를 내가 취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채권 사야 돼? 아니면 나중에 사야 돼? 나중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사야 되지. 그러면 이 나중에 미래의 채권을 사기 위해서 뭘 갖고 있어야 돼 내가? 화폐를 갖고 있어야 되지. 그게 투기 목적의 화폐 수요예요. 투기적 화폐 수요는 한마디로 뭐라고? 미래의 채권이나 금융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무슨 화폐 수요? 투기 목적의 화폐 수요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자가 낮으면 앞으로 이자로 올라갈 것이고 채권 가격은 낮을 거니까 그때 채권 사기 위해서 지금 화폐를 보유한다. 이 두 기간을 다 고려해야 되니까 이게 조금 복잡하다. 그래서 이자율과 감소함수야. 이자율과 반대로 움직여. 그 말은 여기가 R, P분의 M, 실질 통화량 평면이라면 얘는 고정돼 있어. 안 변해요. 물가로 나눠서 명목 통화량을 실질 통화량으로 나눠도 화폐 공급은 변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그리고 여기는 물가 고정 모형입니다. 물가 고정돼 있어요. 이 물가가 고정되어 있느냐 물가가 변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모형의 기본 과정들인데 이 모형에서 물가 고정돼 있어. 누구의 생각을 반영한 거예요? 케인즈의 생각을 반영한 거지. 물가 잘 안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자, 화폐 수요는 이자율에 대해서 어떻다고? 감소함수. 이자율이 떨어지면 화폐 수요가 증가하고 이자율 올라가면 화폐 수요는 떨어지고 이게 P분의 MD 이걸 뭘 어떻게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이런 실질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이 맞아 떨어진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균형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것이지 여기는 뭐예요? P분의 M 제로 실질 통화량이 결정이 되고 이게 화폐적 이자율 이론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실질 화폐 공급과 실질 화폐 수요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균형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이고 화폐 시장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이론. 이 화폐 공급이나 수요가 변하면 이자율이 변할까요? 그렇죠. 이제 화폐 공급이 변하거나 화폐 수요가 변하거나 그러면 이자율이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폐 수요가 이렇게 늘었어. 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화폐 수요가 늘었어. 이렇게. 그러면 이자율은 이렇게 상승하겠죠. 이런 식으로 화폐 시장에서 균형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시 이론 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97페이지 보세요. 97페이지. 마지막 노동시장에 이 그래프는 뭐 옛날에는 중요했지만 지금 별로 거의 쓸 일이 별로 없는데 거기 W0 한번 찾아보세요. W0. 그 수준에서 화폐 공급이 임금이 그 아래로 떨어져 안 떨어져? 노동시장에 그 아래로 안 떨어져요. 그 노동 수요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그 곡선의 수평의 노동 공급 곡선이 수평이라면 변해 안 변해? 임금이 전혀 변하지 않아. 이거를 명목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그래요. 아래쪽 하방. 케인즈 생각이에요. 케인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노동자들이 자기가 받고 있는 임금보다 더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는다 이것입니다. 처음에 첫 번째 평면에 E0에서 E1으로 간 이유가 뭐죠? G0에서 G1으로 지금 그게 변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단순 모형에서 정부 부분이 새로 포함이 돼 있어 지금. 정부를 포함해도 뭐 안 해도 뭐 똑같은 건데 그 투자가 늘었다 해도 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G0, G1에 동그라미 하고 그 화살표로 하세요 그쪽으로. 그래서 총 수요가 증가하면 1번 양가로 1번 뭐가 늘어? 소득이 어디서 어디까지 늘어요? Y0에서 Y1 화살표하고 2번
그래서 균형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총 수요다 이것이에요. 그것이 이론 체계를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게 될 것이고, 98페이지, 99페이지 보면 이제 뭐 승수라는 게 나왔죠. 뭐 재정 승수, 균형 재정 승수, 막 이렇게 승수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그 승수는 뒤에 정책 파트를 하고 나서 하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하냐면 이게 이제 이 책이 그렇게 친절하지는 못한 게 이 수준을 아주 낮은 수준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는데 거시는 그러기가 힘들어. 왜 그러냐면 각각의 파트에서 어느 정도 이론을 완결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다른 뒤쪽 가면 또 다른 이론이 나오고 또 다른 이론이 나오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수준을 쭉 이렇게 높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시 책들은 이 1장이라고 쉽고 10장이라고 어렵고 뭐 이렇지가 않아. 그래서 각각의 장들이 이렇게 깊게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끊고 또 다음 장에서 적당한 수준에서 끊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이걸 횡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균형 재정 승수, 이 승수는 ISLM 모형에서 바로 할 거예요. ISLM 모형에서 가면 투자 승수, 정부 지출 승수, 나중에 뒤에 개방 경제 가면 수출 승수 뭐 이런 것들 다 해요. 승수. 아까 승수가 뭐라 했어요? 승수가 뭐죠? 개념 정의가 승수가 독립적인 지출의 변화가 국민소득을 얼마만큼 증감시키냐. 이걸 측정하는 지표다 이거 승수가. 그걸 나타내는 효과는 승수 효과고. 거기다만 밑줄을 하나 그어놓고 그냥 가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99페이지 식 3.9 볼 필요 없어. 그 정부 지출이 증가에 대해서 밑줄. 정부 지출 증가에 대해서 국민소득은 정부 지출 증가분에 대해서 이것만큼 증가하고 있다. 그걸 이제 왜 그것만큼 증가하냐고 도출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부 부문을 도입하고 조세가 소득의 증가 함수인 경우 그걸 재정승수 밑줄. 재정승수는 다른 말로 정부 지출을 변했을 때 나타나는 소득의 변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재정승수는 정부 지출 승수하고 똑같은 말이지. 정부 지출 승수. 그리고 이제 이전 판에는 없던 신판에 이게 들어가는데 그 다음 단락에 끝으로 이러면서요. 끝으로 정부 지출이 늘어날 때 정부 재정의 균형을 위해서 조세도 똑같은 크기로 증가하는 경우 정부가 100억 지출을 하려고 해. 그런데 세금도 100억 걷으면 이 정부 지출 쓰는 거하고 세금 걷는 거하고 규모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이런 경우를 균형 재정이라고 말하고요. G하고 뭐가 같을 때? T하고 같을 때. 이걸 균형 재정이라고 말하고 그러면 100억 걷어서 100억 쓰면 민간으로부터는 100억을 강제적으로 정부가 세금 걷어가 버렸어. 그리고 또 민간에게 100억을 또 줘. 이게 정부 지출이에요. 그러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민소득을 증가시킬까요? 국민소득을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국민소득을 변화시켜요. 100억 걷어서 100억 쓰는데 뭐 어떻게 정부 지출 이게 효과가 있냐? 이게 이제 멀티플라이어 승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수는 크기가 다 다른데 어떤 모형에서 승수를 찾느냐 다 달라. 아까 우리가 봤던 교차점 모형에서 소득지출 모형에서 승수도 다르고 ISLM 모형에서 승수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구해 보겠어요. 거의 균형재정 승수가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균형재정 승수가 1이다 옆에 뒤 있잖아요. 그것만 들였다 외우면 되냐고 안 되냐고. 안 돼. 이건 케인즈의 소득지출 모형에서만 승수가 1입니다. 케인즈의 소득지출 모형에서만 생산물 시장만 고려할 때 균형재정 승수가 1이야. 그 말은 100억 걷어서 100억 쓰면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난다고. 아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100억만큼 효과가 나타난다고. 근데 소득지출 모형에서만 그렇다 이거예요. ISLM에 가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이 책의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 구성 101페이지 보면 큰 글자에 국가경제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 성장 이론을 봐야 된다. 두 번째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인 경기 변동, 이런 거예요.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GDP, 국민 경제의 총소득, 이 GDP를 중심으로 경기가 등락, 이렇게 해서 경기가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 그 사이클을 전부 다 연결하는 게 경기 변동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한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경제 성장은 장기의 추세치고 변동은 단기적인 급등락을 의미한다. 이게 거시경제학의 기본적인 주제다 이것입니다. 그 뒤에는 읽을 필요가 없는데, 자, 102페이지 큰 글자로 되어 있는 거 좀 보세요. 3.2.1 거시경제의 그 직관에도 동그라미, 직관적 모형. 거시경제 직관 모형. 그 직관적인 모형이 새 고전학파가 새 케인즈와 나오기 전에까지를 거시경제 직관적인 모형이라 이렇게. 앞에 다시 한번 넘겨보시면, 앞에 넘겨보세요. 10장 차례 보면 9장 거시경제 총공급이 있고, 그 다음에 10장의 거시경제의 총수요 총공급의 밑줄 긋고, 그걸 ADAS 총수요 총공급 모형인데, 거기 10장까지가 직관에 기초한 모형이에요. 그 직관에 기초한 모형은 ISLM 모형도 직관에 기초한 모형이고, ADAS도 직관에 기초한 모형이고, 직관이라는 것은 케인즈가 생각하는 거시경제에 대한 통찰이에요. 그런데 뒤에 다시 넘어가 보세요. 103페이지 보면 거의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와 일반 균형 모형인데, 미시적 기초 동그라미, 미시적 기초.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의 모형은 크게 두 가지 모형인데, 하나는 미시기초가 있는 모형, 또 하나는 미시기초가 없는 모형. 그래서 앞에 방금 그 10장까지 모형을 뭐라고 하냐면 거시경제의 단기 모형이라 이렇게 부르고, 단기. 그 다음에 미시기초가 있는 모형을 거시경제의 장기 모형 이렇게 불러요. 미시기초가 있는 것이 왜 장기 모형이냐? 이 장기 모형에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다 고려합니다. 현재와 미래를 고려해. 우리 소비자 이론에서는 뭘 봤어요?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라는 거 봤잖아. 그런데 현재 내가 XJ와 YJ를 얼마나 소비해서 만족도를 누리냐, 이걸 따지는 거지, 미래에 내가 그 재화 소비를 통해서 얼마나 만족도를 누리냐, 이건 전혀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고려하는 걸, 이걸 이제 다기간 모형이라고 그래요. 다기간. 그 다기간 모형 중에 우리는 두 가지 기간을 보는 이기간 모형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그 미시적 기초 부분은 이제 다른 책들에 비해서 조금 얘기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편이에요. 정운찬제가 자세히 나온 편인데, 그 문제 출제 비중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 이렇게 분량보다는 비중은 조금 더 낮은데, 그걸 몰라버리면 바로 뒤에 나오는 미시적 기초와 일반 균형 모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일반 균형 모형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없어. 일반 균형을 몰라.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거시는 항상 보면 경제 성장론과 경기 변동론을 제일 뒤쪽에 한단 말이죠. 그 경기 변동론이 일반 균형 모형인데, 그래서 거기를 해보면 항상 그 학생들이 제일 약해. 왜냐면 거기는 이제 거의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리고 강사들도 거기 하면 뒤쪽 가면 이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 간다. 어려운 데는 빨리 가. 어려운 데를 빨리 가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미시기초를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하고 경기 변동 성장론을 충분한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그런 강사도 있었어. 예전에는 너무 학생들이 그 뒤쪽을 모르니까 경기 변동 성장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앞에를 너무 힘들지. 모형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데 이거 경기 변동 성장론을 먼저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미시기초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너무 오바고, 여기 책에는 뭘 위해서? 거기 강론이 아니라 원론의 편제를 따라서 성장론과 변동론이 앞에 와 있는데, 그거는
신림동에서는 거의 모든 강사들이 그걸 먼저 하지 않습니다. 제일 뒤쪽에 해. 그 이유는 그걸 이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수준이 안 올라와 있어. 그러면 너무 이제 거시경제학이 힘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순서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뒤에 104페이지 넘어가 보면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1장부터 지금 16장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 큰 것들을 좀 몇 가지 좀 봅시다. 거기 3장을 보면 거시경제학의 두 조류가 있죠. 거기 동그라미. 거시경제학 들어가기에 거시경제학의 두 조류. 요 3장에다가 아까 별표를 2개 하고 왔어요.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랬고 4장은 경제 성장론이죠. 거기 5장, 6장까지 전부 다. 지난번에는 장을 2개였는데 한 장을 더 늘어놨어. 세 번째는 거시경제학의 거기 단기적 국가경제 그 단기의 동그라미 치고 편에 단기 그리고 직관적 거시경제 모형 직관이라는 게 미시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락 보면 미시기초야 일반균형 미시기초. 그래서 7장 아까 우리가 7장의 거시경제 단기적인 경기 변동 그 안에 7장 안에 ISLM이 있습니다. ISLM. 그게 이제 8장까지 연결돼서 총 수요를 ISLM, ISLM BP 여기 다 가고 있고 이 안에. 그 다음에 거시경제 총공급 거기다가 땡땡하고 노동시장이 거기에 들어있고 노동시장. 그 다음에 10장이 별표를 하고 10장 별표 거기 8장에도 별표를 하고 10장에도 별표를 하고 그래서 총수요의 동그라미 총공급의 동그라미에서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시경제 총수요 총공급 모형까지만 잘하면 거시경제학을 잘 할 수 있는 바탕이 충분히 갖춰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 11장은 필립스 곡선과 거시경제 정책 여러 문제 그래서 이게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예요. 그 옆에 써나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그게 필립스가 만들어낸 필립스 곡선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인플레이션의 이론만 있지 실업 이론은 없습니다. 그 실업 이론은 저기 뒤에 가보면 실물 부분의 총공급 있죠. 14장에 실물 부분의 총공급 거기 땡땡하고 노동시장 괄호 열고 거기가 실업 이론이 거기에 있습니다. 실업 이론. 그러니까 앞에 그 11장에서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만 보고 실업 이론은 여기 뒤에 가서 노동시장에 따로 본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금융과 경기 변동 이렇게 있는데요. 금융시장 이렇게 이제 이런 이게 다 12장, 13장, 14장 이걸 다 묶어서요. 12, 13, 14장 다 묶어 그걸 묶어서 미시기초입니다. 미시기초야. 그리고 13장에 땡땡하고 실물 부분의 총수요는 땡땡하고 소비, 투자. 소비와 투자로 구성되어 있고 총수요는 총공급은 방금 노동시장이라 그랬고 거시경제 일반균형에다가 거기다가 별표를 하나 해놓고 거시경제 일반균형 이게 미시적 기초가 있는 일반균형입니다. 미시적 기초가 있는 일반균형이야. 일반균형은 지난번에 미시할 때 했잖아요. 부분균형의 반대말이라고. 한 개 시장만 보면 부분균형이지만 두 개 시장 보면 일반균형이고 두 개 시장 보면 부분균형인데 세 개 시장 보면 일반균형이고 뭐 이렇단 말이죠. 상대적인 개념이라 했어. 상대적인 개념. 그런데 일반균형은 아까 우리가 거기 10장에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ADAS라고 써놓잖아. ADAS. 그 ADAS도 일반균형이고 여기도 일반균형이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건 RAD, RAS 이렇게.
그것이 직관에 기초한 모형이 있고 이 미시 기초가 있는 모형이 있는데 그것이 직관에 기초한 모형에서 여기서도 일반 균형 모형이라는 게 있고 여기도 일반 균형 모형이라는 게 있어. 크게 거시경제학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일반 균형 모형을 우리가 ADAS 모형이라고 이렇게 불러. 그리고 이 일반 균형 모형을 RADRAS라고 이렇게 불러. 이 RADRAS는 미시 기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부 다 요 미시 기초가 소비도 있고 투자도 있고 노동시장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각각의 시장들을 전부 다 봐요. 소비 측면 미시 기초, 투자의 미시 기초, 노동시장의 미시 기초 이런 것들을 다 본다고. 그걸 가지고 RAD, RAS 모형을 도출하고 이거 직관적인 모형에도 여기 뭐가 있어요? 상품 시장의 IS 그리고 화폐 시장의 LM. 상품 시장, 화폐 시장. 그리고 이제 개방 경제로 가면 복잡해져 버리기 때문에 개방 경제는 별도로 우리가 따로 봅니다. IS, LMBP 여기서 보지 않고. 그리고 노동 시장. 이 세 개 시장을 다 봐. 그런데 이 세 개 시장은 여기도 요 상품 시장도 보고 소비 투자로 상품 시장 보고 화폐 시장을 안 봐요? 여기도 화폐 시장 또 있어 다. 화폐 시장 크게 강조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화폐가 실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공부한 사람들은 알 텐데 이게 화폐 중립성 모형이기 때문에 화폐를 별로 강조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다 들어있어 이게. 시장은 다 들어있어. 그런데 차이는 요 직관이냐 미시 기초가 있냐 요게 차이예요. 이걸 거시경제학의 왼쪽을 단기 모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이 거시경제학의 장기 모형 이렇게 불러요. 단기 모형은 현재만 고려해. 이거를 단일 기간. 현재만 고려해. 단일 기간. 그런데 여기는 장기 모형은 다기간. 현재와 미래를 다 고려해요. 다기간. 다기간 모형이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보통은 이제 여기까지만 학생들이 잘 알고 뒤쪽 가면 이제 미시기초부터는 잘 못해서 거시경제학이 어렵고 힘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기본 강의할 때 기본 강의만 듣고는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휘발성이 좀 강하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하나씩 할 거니까 반복을 많이 할게요. 세부적으로 많이 들어가기보다는 반복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체계를 갖고 틀을 잡고 갖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오늘은 뭐 더 들어갈 필요가 없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내일 어디를 여러분이 읽어 오셔야 되냐면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거기 7장, 8장을 읽어보세요. 8장을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 8장을 읽고 오시고 8장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시경제 총수요 측면 8장에서 폐쇄경제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ISLM까지 ISLM BP는 읽을 필요 없어. 근데 이제 이 책이 고전학파와 케인즈, 새고전학파와 새케인즈 입장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또 미시적 기초도 다 돼 있고 이게 좋기는 좋은데 문제는 실제 그 기출되는 ISLM 모형이 너무 양이 작아요. ISLM 모형이 너무 양이 작아. 그래서 그 프린트가 또 나갈 거고 조금 책에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ISLM은 여러분 ISLM, ADS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 직관에 기초한 모형이 거시경제학의 핵심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책에 있는 것보다는 더 할 텐데 오늘 나간 그 진도가 적기는 적지만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나왔고 그걸 잘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다음 시간에부터 한 시장부터 이렇게 하나씩 볼 때 익숙해질 거니까 노트 정리를 좀 잘 해가지고 오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쪽지 시험이
있습니다. 쪽지 시험이 있어요. 그렇게 하게요. 오늘 배운 데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